안녕하세요. 피셔앤베스트 피셔입니다. 최근에 3주 전부터 우리 채널에서 항상 다루던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림에 박스 친 영상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사실 좀 관심이 크게 없지만 월가의 기관 및 월가의 그 레전드들이 있죠. 유명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주가 조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우리나라가 금융에서는 좀 약해요. 그죠? 해당 영상들을 되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들의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조정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 시간에 5월 12일에 밤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었고 또 절반 정도는 현재 미연준 의장인 파월이 예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뭐 세긴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다. 뭐 이런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견이든 현재 원자재의 가격 상승률만 볼 때도 이번 달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커질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현금화 좀 해뒀냐? 저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림은 이제 4월 20일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요. 먼저 제목부터 뭔가 의미심장하죠. 해당 영상의 후반부를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의 과열지표 하나가 상당히 좀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지표를 보고 저도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4월 21일에 방송을 했고요. 지금 알아서 이제부터는 그냥 영상 잘 보면서 힌트 얻어서 현금화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제가 기계적인 비중 조절로 지난 4월 말까지 제가 이제 본업에서 증권업에서 관리해드리는 고객님 계좌는 50% 현금 채권 비중을 맞춰놨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정작 저의 진짜 제 계좌는 현금 비중을 그리 높게 맞추지 못해서 좀 짜증이 난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 가장 긴급한 뉴스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충격파가 뻥 터졌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를 보시면 4월 CPI 충격 파장 1970년대 고물가 온화 이런 뉴스가 있죠. 물가와 공포.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 주식과 채권 등 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큰 세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머니 그리고 미연준입니다. 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세력이 있는 건 아닌데 스마트머니는 뭐냐면 다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굉장히 비싼 것은 팔고 싼 것을 사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막을 수 없는 이런 자금의 이동을 가지고 스마트머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좀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미연준인데 미연준은 다분히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돈을 풀어 제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스마트머니와 미연준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미연준이 더 세죠. 그렇지만 스마트머니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이 금융시장의 폭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힘 정도는 갖고 있다 요겁니다. 최근의 영상이죠. 여기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의 S&P 500의 수익률 간의 차이를 설명드린 게 바로 이 FED 모형인데요. 요 썸네일의 영상에서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은 꼭 하면서 보시고 오늘의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은 국채금리보다는 높아야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당연할 겁니다. 그림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에요. 가로로 쭉 그어져 있고 메디안 요 값이 중간값인데 이게 4.5%입니다. 이 중간값 이하에서 지난 30년간 3번의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왔는데 1991년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08년 이 대폭락 모두 중간값인 4.5 이하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 폭락이 왔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두 번의 폭락이 중간값인 4.5 근처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먼저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주식이 어쨌든 위험 자산이고 너무 위험성이 높으니까 국채금리보다는 4.5% 정도는 수익이 더 높아야 주식에 투자를 하지 그거보다 더 낮으면 그냥 국채 투자한다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 수치가 중간값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뭐 주식해도 요런 경제지표를 보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라 이렇게 자주 설명드렸던 거 아마 구독자님들도 모두 기억하시고 제가 뭐 멤버십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국채금리보다 일정하게 더 낮아지는 이런 시점에 아주 조용히 채권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사면서 스마트머니
스마트머니들이 팔고 나온 돈을 받아주고 이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폭락을 맞게 되죠. 그럼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두 힘, 연준은 대체 무엇을 하느냐? 폭락을 되돌리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년 동안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5%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막 풀어내는 정책을 사용하죠. 물론 이게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을 급반등시킨 이런 힘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서서히 경제를 살리고 주식시장을 반등시키는 이런 힘을 발휘하죠. 물론 2020년 코로나 사태와 같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어내면 빨리 경제도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막 튀어오르는데 이건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두 가지 실질적인 힘, 스마트머니와 미연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번 5월 12일이죠. 전일 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걸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4.2%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2020년에 코로나 침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기저효과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높게 발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전월 대비로도 0.8% 이렇게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죠. 그림처럼 구리와 뭐 유가가 이렇게 치솟았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는 원자재 가격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많이 오르겠지 했는데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굉장히 높게 나온 이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겁이 덜컥 난 이런 꼴인데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림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에너지 및 농산물을 제외한 그 나머지 핵심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거든요.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당연히 코로나 침체 때문에 올해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가 중요한데 전월 대비로 0.9%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게 뭐냐?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물가가 오른 거겠지, 또는 뭐 전년 대비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기저효과로 물가가 오른 거겠지라는 말이 전혀 안 통하죠. 명백하게 지금은 거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국면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림처럼 핵심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로 0.9% 증가한 건요, 지난 1970년, 80년대 뭐 석유 파동 때나 있을 법한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대체 미국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올랐길래 이렇게 물가가 급등했는지 세부 항목을 찾아보면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 중고 자동차와 트럭이 전년 대비해서 10%나 가격이 올랐고 항공운임도 10.2%나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중고차 시세가 오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당연히 있고요. 항공운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오른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 항목을 봤더니 어쨌든 유가가 만약에 잡히고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만 정상화되면은 뭐 앞으로 물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운임이 오르면 배송하는 제품의 가격도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 역시나 배송을 받는 제품의 가격도 오릅니다. 주변에서 이 물가 저 물가가 올라가니까 나도 올린다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 물가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게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면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늘어나니까 결국에 주식시장에는 그냥 호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대체 뭐가 문제길래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앞으로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앞서 설명드린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세력, 바로 스마트머니와 연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뉴스 보시면은 이번 물가 급등에 대해서 미연준은 역시나 일시적이고 아직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스마트머니는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난 1970년대처럼 연준의 판단이 아주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지금 내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 1970년대 이제 석유 파동이 있었고 그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 시기에 붉은색이 바로 미연준의 기준금리거든요. 이게 20%까지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1973년, 1978년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당시의 경제 상황은 진짜 엄청나게 암울했습니다. 지금 회색의 음영 부분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때거든요. 1970년대부터 1982년 총 12년 동안
4번의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한 해 전년 대비해서 12%, 막 13%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막 한 3년 꼴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볼 폴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20%로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립니다. 뭐 당연히 1980년대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자산 가격이 붕괴를 했지만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폴 볼커 의장이죠. 그러면 1970년대 대체 그 미국의 연준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폭락하고를 반복시켰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요. 필립스 곡선은 1958년에 올건 윌리엄 필립스, 이 영국의 경제학자가 발표한 이론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1970년대 당시 정부는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막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도 경제는 확실히 살아나지도 않고 계속 막 인플레이션만 높아지고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바로 지금 한창 미국 경제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론이죠. 바로 MMT, 현대화폐 이론입니다. 현대화폐 이론이 뭐냐? 필립스 곡선과 거의 유사해요. 완전 고용 상태, 즉 실업률을 제로에 달성할 때까지 기축통화국가는 무제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도 된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럼 종합을 하면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를 팔면서 국채금리를 급등시키는 이 원인이 바로 스마트 머니들이고 이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거죠. 전 1970년대 미국에서도 필립스 곡선을 적용하다가 물가 상승률이 막 10% 이상 넘기고 그리고 12년간 4번이나 경제 폭락이 오고 난리가 났었지 않냐. 근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추고 자꾸 돈을 풀어낸다는 거는 MMT에 기초해서 지난 1970년대를 재현하는 꼴밖에 안 된다. 결국 뭐 지금 파월이 됐든 파월의 후임이 되었든 어쨌든 물가를 결국엔 잡기 위해서 누군가는 금리를 1980년대처럼 단번에 올리면서 결국에 뭐 자산 가격이 전부 다 폭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더욱이 파월은 MMT의 반대론자니까 만약 지금 연준이 계속 예상하는 대로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된다 이게 만약에 증명이 되면 테이퍼링을 곧바로 시작하고 기준금리의 인상 시점까지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머니들은 미국채를 내다 팔면서 다가올 수 있는 금리 급등의 시기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인플레이션에도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좀 급등을 한 겁니다. 일단 상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좀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소리 좀 그만 짓거리고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이런 결론만 말해라 말하고 꺼져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밤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당장 몇 시간 후에 이를 굳이 제가 맞출 이유는 없죠. 다만 확실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연준이 이제 어떤 개입을 할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연준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연준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뭐 이런 의견과 달리 핵심 물가지수마저도 상승하면서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거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연준은 1970년대처럼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준은 뭔가 자기들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이렇게 피력만 한다면 이거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오늘 밤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가 하락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80년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좀 장기적인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볼커 의장이 이렇게 금리를 급등시키고 나서 구소련이 붕괴가 됐죠. 그리고 상당수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이탈하면서 역시나 신흥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달러는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오늘 밤에 또 어떤 의견을 내놓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 투자자들을 자신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지 요거를 보면서 제가 그 다음 시나리오와 대응 방법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댓글을 보면서 이해하시려고 하면 진짜 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한 몇 번 더 돌려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